자,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11월에 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케네디 대통령에게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제안한 바 있고, 그러나 그 당시 미국이 베트남 파병을 본격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군의 한국 측의 참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고 나서 부통령이 존슨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으면서 미국은 베트남 문제에 군사적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존슨 대통령부터 공식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그때 이제 무슨 사건이 나왔냐면 통킹만 사건 있죠. 그래서 통킹만에서 그 당시 그 미국 구축함이 공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 근데 나중에 이게 조작됐다라는 게 밝혀졌죠. 자,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북베트남과 전쟁을 하게 돼요. 병력을 파견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은 우방들에게 이제 아시아에서 동상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참전을 요구했다. 자, 요때 내세웠던 논리가 뭐냐?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내세운 논리가 도미노 이론이죠. 그래갖고 만약에 베트남이 공산주의가 되면 그 주변의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도 공산화될 것이다. 이 도미노 이론을 내세웠죠. 자, 박정희 대통령은 존슨 행정부의 파병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선 비전2 부대를 파병하고 곧이어 해병대와 그 다음에 육군 보병을 포함한 전투 부대를 파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64년에서 1974년까지 베트남 파병한 한국군은 연인으로 32만 명, 그러니까 주둔 병력은 한 5만 명 정도 됐는데 이걸 횟수로 따지면 이제 연인으로 32만 명 정도 파견했고요. 그 다음에 의료 부대 및 태권도 교관단 같은 비전투 부대와 청룡, 메모, 백마 같은 전투 부대, 이게 사단별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부대가 아니라 하나의 사단이에요. 제가 예전에 기억을 했는데 하여튼 몇 사단에 파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군과 해군 부대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 자, 그 다음에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은 전쟁 특수를 통해 경제 개발을 필요한 자금 획득에 도움을 줬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한일협정에서 얻은 청구권 자금과 함께 그는 베트남 참전의 비용도 들어간다. 그래서 베트남 진출로 건설업이 급속히 발전했으며 1964년 이후에 가속하기 시작해야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 베트남 파병을 통하여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희생됐으며 지금도 고용제 등 각종 후유 장애들이 시달리는 환자들이 많다.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분화원각수가 있죠. 예. 그래서 군사 원조 부분하고 경제 원조 부분,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 군사 원조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문이 나왔어요.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해서 앞으로 수년 동안 상당한 장비를 제공해준다. 그래서 예전에 6.25 전쟁 때 미군한테 받은 2차 세계대전 장비 있죠? 이걸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뭐 칼빈총, M1 소총 이런 것들 이제 다 깔끔히 정리하고 받아서 M16 이걸로 하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 삼성 개혁을 볼게요. 자, 1968년 안보적인 위기의 한 해였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1월 22일 날 북한의 무장게릴라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에 습격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틀 후에 23일 날 미국의 정찰하는 푸에플로가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 측에 의해 납포되었다. 또한 12월에 그 울진 삼천 지역에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죠. 예, 그 이승복 어린이가 이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찢어지는 사건 있죠. 자, 그래서 경제개발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면서 67년 5월달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윤보선 대통령을 압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68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요거 앞에 있는 연달 사건 있죠? 청와대 기습 사건, 그다음 푸에플로 사건, 그다음에 무장공비 남침 사건, 침투 사건 이걸 계기로 해서 국가 안보 강화를 역사했고 69년 1월에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했는데 이 당시 헌법은 대통령 3선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풀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금지 조항을 풀고 하니까 야당과 제야세력들은 삼성 개헌 반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학생들 역시 삼성 개헌에 반대하여 전국적인 시위를 확산시켰다. 그러나 민주공화당은 1969년 10월 19일 날 그 당시 야당의 불참 속에 삼성 개헌안과 국민투표 법안을 비밀 통과시키고 그때 이제 10월에 국민투표를 통해 삼성 개헌을 확정시켰죠. 그 다음에 1971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기 집권과 불교역적인 경제 발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표출되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민주공화정에서 박정희 나왔고요. 신민당에서 40대였던 이제 그 김대중이 나왔죠. 그래서 그 당시 40대 기수돈을 내세워서 김대중, 뭐 김영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젊은 그 정치가들 부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경제개발 과정에서 좀 영남하고 이제 호남이 좀 불균형 발전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지역 갈등을 이제 이용을 하고 하면서 이제 생기게 되는데 지역 갈등이 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은 이전에 44석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된 89석을 차지해서 개헌 저지선을 20석 넘었고 2석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개헌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있고 그래서 정부 여당이 궁지에 몰린 가운데 박정희 정부는 1971년 12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걸 12월 7일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반포하죠. 그리고 1974 남북공동선언을 한의가 가시기 전에 1972년 10월 17일 날 비상계엄 선포, 국회 예산, 그 다음에 정당 및 정치활동의 금지, 헌법의 일부 효력정지와 비상국민에 의한 헌법 권한에 대한 같은 대통령 특별선언이 반포되고요. 1972년 10월 27일 날 공고되고 12월 27일 날 유신헌법을 통해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한을 무한적으로 보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유신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간접적으로 선출되고요. 국회의원은 3분의 1 정도 이제 해서 유정의 대통령 임명하고 이때 이제 유정의 국회의원은 이제 활동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추가하면 국회 감사권도 폐지됐죠. 그러면 옆에 이제 유정의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이제 볼게요. 자, 본래 명칭은 유신정무회도 유정회는 약칭이다. 그래서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 추천을 위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선출된 전국구 국회의원들이 만든 원내 고속단체로 대통령 박정희의 지도 이념을 입법활동에 구현한다 포방함으로써 유신체제의 수호 및 발전에 위해 국회의원의 전위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긴급조치 이제 시대를 볼게요. 자, 유신헌법의 또 다른 그 특징은 초헌법적인 권한을 갖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박정희 정부는 긴급조치를 통해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시켰고요.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 영장 없이 체포하여 군사재판을 해부했다. 자, 유신체제는 경제개발의 명분하에 노동상권을 제한했으며 언론 통제도 강력하게 실시했다. 또한 정부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본의 체류 중인 그를 1973년 나치했죠. 그래서 작태에 연금시켜 국내에 파문을 일으켰다. 원래 김대중이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을 체포해가지고 얘를 그 바다 한가운데 떨어뜨리려고 했어.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갔는데 그걸 이제 미국 정부가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제 박정희한테 이제 압력을 넣어서 김대중 죽이지 마라. 죽이면 재수없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이제 죽이는 걸 그만두고 그거를 김대중 집에 이제 뭐냐면 묶인 채로 그 김대중을 김대중 집 앞에 이제 버려놨죠. 그래서 이게 언론 보도에 타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 물론 박정희 정부는 자기가 모으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박정희가 직접 지시하진 않았는데 암묵적으로 이제 눈치 주면서 이제 중앙정부에 하니까 중앙정부가 알아서 그 김대중을 납치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1974년에 전국 민주청년 학생연맹 사건이 있죠. 그 민천학령이라고 해서 주여서 그래서 이제 발표해서 대통령 유신 반대 시위를 억압했고 그때 제2차 인혁당 사건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1976년에는 그 당시 이제 3.1 구국선언 사건으로 인해서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종교인 고수들이 기소된 사건이 있는데 이 3.1 민주 구국선언이 좀 유명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밑에 관련된 사료가 있으니까 한번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 윤보순, 김대중, 함석형 같은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유신체제 반대에서 발표한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명칭 정도는 외워두시고 사료 내용도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강압 정치하에서 유신체제 반대 운동을 줄기차게 계속되었다. 자, 유신체제 반대 운동에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종교인, 문화인, 언론인, 학생 등 광범위한 계층이 참여했고 특히 기독교와 카톨릭 교회는 노동자, 농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려 운동이 전개됐으며
문화인과 언론인 등 억압된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 노력했다. 자, 이 과정에서 아침이슬로 대표하는 다양한 금지곡이 양상됐으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러한 노래들이 예창되는 문화 형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유신체제 종말을 볼게요. 자, 유신체제 붕괴는 1978년 말부터 진행된 체제 위기의 종착점이었다. 78년 12월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여당보다 1.2% 더 많은 득표를 얻었고 79년에는 회사의 폐업 정치에 항의해서 야당 당사에 농성했던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를 경찰에 의해서 강제 진압한 YH 사건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때 같은 해 10월 4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외국 언론과의 기자회견 내용을 빌미로 국회에서 제명 처리했고 이때 외국 언론의 기자회견 내용이 요때 YH 무역 사건과 관련된 거예요. 비판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때 이제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체제 항거하는 부마항쟁이 나왔죠. 그래서 10월 15일 부산 대학생들이 독재 타도와 그다음 빈부격차 해소를 주장하면서 가두 시위를 전개했고요. 일반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발생했다. 이게 부마 사태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 다음 박정희 정부는 10월 18일 0시에 기해서 부산 지역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력으로 항쟁을 진압하고자 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권력층 내부에 전개된 갈등은 결국 10월 26일 날 중앙정부 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사건으로 발전됐죠. 10월 12일 사태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최규화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나 정치적 내부에서 민주화에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 이제 민주화의 봄, 이래서 서울의 봄이라고 해요. 1980년대. 그때 이제 뭐냐면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상김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분위기 좋았지. 그래서 이제 이 1980년 4월의 봄은 이렇게 유신의 어둠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위해 내딛는 발걸음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체제에서 군의 핵심 요직이 있었던 일부 군인들, 하나의 출신의 그 군인들은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군사정변을 통해 군인 세력의 재집권을 깨웠다. 1979년 12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소위 신군부 세력들이 군사정부를 일으켜서 상급자를 제거하고 정성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했는데 이게 12.12 군사 쿠데타죠. 그리고 나서 1980년 봄에 민주화의 국민적 요구가 거세게 이르자 5.16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강했다. 요때 이제 그 전에 서울역 앞에서 10만 시민들과 학생들 모여가지고 민주화 진전을 요구한 시위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좀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냐면 철수를 해보죠. 이게 5월 15일이거든요. 하루만 철수를 했어.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비상계엄을 확대를 한 거야. 그래서 예전엔 제주도를 이제 뭐냐면 제했는데 제주도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확대를 시켜놓은 거지. 국회에 아예 무시해버리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5월 17일 이제 신군부가 전국에 비상계엄 확대하고 정치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탄압을 가하니까 이틀날 강주에서 이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18일 날 정남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진압해서 공수부대를 투입했고, 그때 무력 진압을 하게 되면서 강주 전체가 뭐냐면 확산됐죠.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쭉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신군부 같은 경우에 직권 내용을 볼게요. 자,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행정, 입법, 사법의 상권에 집중된 국가보상 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이거 명칭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국가보상 비상대책위원회. 그래서 신군부의 대표였던 전두환은 상임위원제가 됐고 12.12 군사쿠데타 핵심 인물이 상임위원회에 임명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고 신군부의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명분하에 172기 정관물과 그다음 614개의 그 출판사 등록을 취소하고 언론인, 교사 등을 공직자를 해임했다. 그리고 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1980년대 말까지 그 당시 영장 없이도 이제 체포하고 그다음 삼천교육대 보내고요. 그래서 이제 삼천교육대 그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억압해보면 전두환 2번 대통령 됐다고 했죠.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한 번, 그 다음에 신헌법을 이제 제정해갖고 그 당시 그 또 한 번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한 번, 그래서 2번 이제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81년에 대통령 선거인단 단성되고 나서 여당으로 조직된 게 민주정의당이에요. 예. 그래서 민정당이라고 하죠. 절대 이제 뭐냐면
정의롭지 못한 장르를 이제 민주정의라는데,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 뭐냐면, 일당 독재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뭐냐면, 이제 그 야당을 또 만들어, 간제야당이라고 할까요? 간제야당을 만들고, 근데 제가 간제야당 그 이름을 이제 까먹었는데, 뭐 한국당이가 그랬을 거야, 아마. 간제야당을 만들고, 2개 정도 만들어요. 그리고 사회주의 정당도 인정해 또. 그래가지고, 그 당시 무슨 말이냐면, 민주정의당 1대대, 그 다음에 그 간제여당이 이제 이당이 그 이중대, 그 다음에 삼소대, 이런 식으로 이중대, 삼소대, 그러니까 이중대만 여기 나온 거야. 간제야당적인 성격이. 그 사회주의자들도 해갖고 사회 3인당 같은 비슷한 당도 만들고. 그러니까 왜 이런 그 당을 만들었겠어요? 야당을. 국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예, 이는 정치 쇼를 잘했어, 이 사람이. 자,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는 이제 민주화를 갈망하는 학생 및 사회운동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탄압했다. 그래서 대학교 내 정복, 사복을 경찰에 투입을 했고, 그리고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사회적으로 연을 한계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치에 바뀌었죠. 통행금지를 해제했고, 이 통행금지는 뭐냐면, 지금은 없죠. 근데 그 당시에 12시인가요? 넘어가면, 11시간 12시가 넘으면 통행을 못해. 그래서 이따가 한 5시 정도에 풀어주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일제시대부터 그게 행해졌는데 미군정이 이제 계속하다가 또 이어받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해외로부터 간첩 같은 거 들어오니까 그걸 막기 위한 걸 명목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통행금지가 다 이제 한 게 아니라 그 해안가에 끼고 있는 도에서만 한정돼서 했어요. 그럼 해안가에 끼고 있지 않는 아는 도가 있잖아. 충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통행금지 안 했어.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했는데 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박정희 때 풀어준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밥도 먹고 마시고 이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당근도 책집도 하면서 또 당근도 주고 통행 금지 해제, 그다음 교복도 자유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사맥스 정책 있죠. 스포츠 그다음에 뭐 섹스, 스크린 정책 그런 것들 하고 그래서 그때 뭐 프로야구단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를 갈망하는 학생 및 사회운동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탄압했다. 여기 있고, 여기 밑에. 또 가해를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복과 두발의 자유를 단행했다. 1984년 졸업 내에 학독단 대신에 학생 자치기구를 부활시켰다. 전두환이 가해 금지 조치에 대해서 약간 지금도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면 그 당시 사교육 없앴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 전형제를 이제, 했죠.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이제 30%를 더해 뽑고, 실제 졸업의 인원수를 이제 줄이겠다. 이렇게. 유럽 같은 데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의대에 들어가기 되게 쉬워요, 입학은. 근데 실제 졸업한 사람은 거기에 10%, 20%가 안 돼. 그러니까 실제가 뭐냐면 입학폭을 좀 넓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갈 때는 대학에 이제 나가는 사람들은 졸업하는 인원은 실력대로 해가지고, 졸업 없는 사람은 이제 안 시키겠다. 근데 말이 그렇지 실제로 뭐냐 입학했으면 뭐야 다 거의 100% 졸업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대학생 수가 확 늘어났어요. 그 조치 때문에.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86년에 이제 폐지됐고 6월 민주항쟁을 볼게요. 1985년 2월 12일 날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국민대 민주화를 향한 열기를 표출하는 계기가 됐는데 정치활동에 제기한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돼서 신한민주당을 이제 결성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간제 야당이 있었죠. 근데 그 간제 야당들이 이제 붕괴되고, 이제 신한민주당이 결성돼. 그때 정치 활동을 좀 풀어줬어.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간제 야당, 맞아. 민주한국당이 몰락됐어요. 이 간제 야당이 민주한국당이고, 그 당시 이중대라고 불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간제 야당에 활동했던 이제 또 정치인들도 또 신한민주당 가고,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이 또 김영삼은 이제 풀어져갖고 이제 활동하게 되고, 김대중도 원래 미국에 있다가 막년 갔었잖아요. 다시 또 와요. 예. 그러면서 이걸 항색 돌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야당은 1986년 초부터 개헌운동을 시작했고, 1986년 5월 3일 날 인천에 일어났던 시위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대표하는 국민의 민주화 열기를 보여줬다. 1987년 1월 14일 박총철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 개헌에 반대하는 호원 조치를 했죠.
곧이어 이제 천주교 전위구현 사제단을 중심으로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니까 전국은 민주화 시에 대한 물결이다. 이거 예전에 한번 영화로 만들었죠. 이 소재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1987년 6월 10일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노태우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니까 아까 이제 당대표를 그러니까 회의를 열어가지고 지명하니까 그 당시 국민들 6월 민주항쟁을 통해 호언철폐 독재타도 그거 외워두세요 이거 호언철폐 독재타도 그때 내웠던 구호야 10지만 나올 수 있어요 호언철폐 독재타도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 중학교 1학년인데 그때 진짜 그때 기억은 뭐냐면 제가 그때 봉천중학교에 다녔어요 그게 그 옆에 관악산 있고 서울대학교 있고 하는데 맨날 시위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그래갖고 그때 체육탄 때문에 고생한 게 있어. 그래서 내 생각에 저는 빨갱이들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 가서 살지 이렇게 시위하냐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고 저는 그때 이제 그 선거할 때 누굴 지지했냐면 노태우를 지지했어요. 노태우가 인상이 좋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철들고 나니까 이게 잘못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일단 그때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갑자기 뭐냐면 예전엔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뉴스에 떠드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6.29 선언하니까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도하고 시위운동에 대해서 막 전국적으로 이제 보도하고 세계 여론도 소개해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시민들 합사에 했다. 그래서 6월 26일 날 전국의 37개 도시에서 100만 명의 시위에 참가했으며 서울의 시가전을 방북케 하는 격렬한 시위가 심화까지 계속됐다. 그래서 신군부는 국민들의 시위에 굴복하여 6월 29일 날 대통령 직선제도 개혁을 골자로 한 8개 시국선언을 반포하죠. 시국수습선언. 이게 6.29 민주화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그 있는데 이때 노태우가 공포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직선제 개헌이죠. 직선제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 직선제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을 하겠다. 보장하고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직선제 개헌에서 육공화국이 일어났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인데 노태우 대통령이 아까 안 나온다고 이제 그냥 읽어보시고 근데 노태우가 좀 외교 정책을 좀 잘했어요. 이때 이제 그 동구권이 붕괴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북방 정책을 했어요. 이건 명칭을 외워두세요. 그래서 그때 북방 정책을 해갖고 뭐 동유럽 국가들과 그냥 소련과 뭐냐 수교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북한에 그 당시 유엔에 가입을 하지 않았어. 근데 왜냐하면 서로 비토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3인 이상국이 비토권, 그러니까 남한이 가입하려면 중국과 그 소련이 비토권을 행사하고 북한이 가입하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가 비토권을 행사하고 근데 상호 합의에 뭐냐면 이제 비토권 행사 없이 동시에 가입을 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북방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민정부가 있죠. 그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까지 나오는데 이때가 이제 아마 그 노무현 이전에 만들어진 교과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통일정책 보죠. 여기에 보면 북한의 정책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별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어떤 거와 관련되냐면 농업정책과 관련돼서 그 토지개혁 부분 있죠. 이건 좀 뒤에 있다 할 텐데 이거는 입군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것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우상할 과정이 있고 다만 여기 뒷장 넘어가서 1972년에 무슨 헌법을 만들었죠?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했다. 요거는 뭐와 이제 관련된 건 7.4 남북공동선언과 관련됐죠. 그 결과로서 정치적 결과로서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해서 사회 전반에 대한 그 통제를 가했고 이 헌법에 따라서 이제 내각 수상을 해서 주석이 바뀌었으며 주석은 입법, 행정, 사법을 모든 권한을 그 장악했다. 이렇게. 그래서 주석은 누가 됐어요? 김일성이 됐죠. 예.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김일성만이 이제 내각 수상이 되고, 그러니까 주석이 되고요. 그 나머지 이제 김정일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있죠. 이때는 이제 주석직은 없어요 지금. 왜 주석직이면 이게 주석직은 김일성만 하는 거야. 명예직은 놔두고. 그다음에 국방위원회 주석으로 하는 이름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국방위원회 장, 위원장. 근데 이게 중요하지. 왜 국방위원회장이 실권이 있어? 왜냐면 군대, 뭘 장악해야 정권에? 군대 장악해 정권 장악하잖아요? 예. 자,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좀 눈여볼 게 이제
김일성 중심 체제 강화해서 6.25 전쟁 이후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농업 협동화 작업을 했죠. 예전에 토지를 이제 나눠줬는데 이걸 다 해가지고 일종 농장을 만든 거야. 집단화를 만들었죠. 그래갖고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자기 그 반대파들 제거했죠. 일단 김일성이 이제 그 6.25 전쟁 도중에 그 연합파 아니 박헌영을 수청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김일성이 이제 전후 건설 자금으로 복구 자금으로 장기 외유를 튼튼하서 연합파하고 이제 그 당시 소련파가 반 김일성 운동을 펼치게 돼요. 이걸 뭐냐면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8월 종파 사건. 예.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시도가 사전에 김일성파에게 알려지면서 반대파들이 당직과 간직을 박탈하고 그 중에 상당수가 소련과 중국 망명하죠. 8월 종파 사건 좀 기억을 해두세요. 북한에서는 좀 유명해요. 예. 그래서 이때 연합파하고 소련파가 뭐냐면 제거됐고 그 다음에 또 김일성의 친위부대가 갑산파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일성이 예전에 한일 운동할 때 이끌었던 부하장수들이 있어. 이들 갑산파였는데 갑산파도 대규모 숙청을 하게 돼. 그래서 온고파도 수청하고 급진파도 수청하고 그래서 이제 그 수청하고 나서 유일하게 이제 남은 게 뭐야? 김일성과 그 측근 있죠. 김일성 무슨 얘네들은 그 백두혈통이라고 하죠. 얘네들 말은 그 중심과 그 친이척을 해갖고 다시 재구성해.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북한의 역사에서는 사회주의 역사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갑산파, 박헌영, 여운형, 그 다음에 소련파, 그 다음에 갑산파 내에서도 자기 반대편 세력들 다 제거해. 유일하게 김일성만 남은 거지. 그래서 오히려 사회주의 역사들, 그 사회주의 항쟁 투쟁 역사들 남한보다 몰라요. 북한 사람들은. 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나오면 뭐 8월 종파 사건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올 것 같아. 그 사건 명칭 써라. 뭐 그 정도. 예. 그 다음에 뭐 뒤에 부분은 이제 뭐 그냥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사회주의헌법 있으니까 뭐 각자 읽어보세요. 그냥 관심 있는 분은. 자, 그 남북 간의 임의적 이거는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여기 통일정책과 남북대회 보자. 요번에 이제 시험 나왔던 게 통일정책과 남북대회인데, 자, 6.25 전쟁 이전과 이전 남과 북은 전쟁 이후에도 분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38도 이남에 있었던 민족주의자들 사이에 평화통일을 위한 제안이 있었고 혁신기 세력이죠. 남북한 정부는 무력을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청명했다. 그래서 곧 이제 북한의 남체 6.25 전쟁이 나왔고 그때 1953년에 후전협정이 조립됐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후 후전협정의 내용에 근거해 전쟁을 막기 위한 두 가지 이제 방안이 제출됐는데 그 다음에 첫째는 정치회담을 통해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방안이죠. 그리고 1954년에 제네바에서 그걸 하려고 했죠. 거기에 이제 후전협정이 명시돼 있어요. 1년 후에 하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 6.25 전쟁에 참여했던 당사국들, 그러니까 남한, 북한, 뭐 미국, 소련, 중국 등등등 했는데 이때 정치적 합의를 제대로 못했어. 그리고 이때 제네바 그 회담은 한국이 주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베트남의 문제였어. 그래서 베트남이 이제 남북을 나누는 회담은 또 유명하죠. 그 다음에 둘째는 중립국 감시위원단을 설치죠. 그래서 스위스,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4개국으로 이제 이루어진,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았던 중립국 감시위원단은 판문점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주요 항구를 외부로부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상 무기와 병력 반입을 금지하려고 했다. 근데 이거는 명문이고 실제로 계속 했어요. 네, 무시하고. 그래서 남과 북은 그 반공 이데올기와 반미 이데올기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립국 감시위원단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0년대에 이어가면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북한 내에 활동을 막아버렸죠. 왜 막았냐면 거기 스위스, 스웨덴, 뭐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중에 체코와 폴란드 원래는 공산 진영이었어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제 오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활동을 남한 내에서 북한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고. 자, 그래서 50년대 초에는 남북한과 북한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없는 방안을 취하지 못했고요. 전쟁의 상황이 계속 나왔고 남과 북은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됐다. 아까 이제 50년대 통일 방안,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 뭐예요?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그 선거 이것밖에 없어. 그렇지만 이제 이승만 정부 때는 항상 낸 북진 통일론. 북진 통일 실질적으로는 북진 통일 내세우면서 통일 방안은 표면적으로는 그걸 내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냐면 구체 통일방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예. 자, 1956년에 제3대 대통령 선거 때 진보당이 이제 창당되면서 조봉환이 평화통일을 주장했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에서 많은 선거표를 얻었죠. 그러나 당시 정부 여당은 무적위한 북측통일을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 그런데 이제 아까 했던 그거는 이제 기본 방향이지만 포명적으로 뭐대해서였던 유엔 감시 아래 뭐냐면 남북한 동시선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북진통일. 이런 것들을 내세웠고요. 정부 여당의 북진통일 주장과 6.25 전쟁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이 고조된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봉황의 평화통일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봉황이 이제 생각 위에도 많은 표를 얻으니까 사형에 처했죠. 진보당 해체됐고, 그 다음 평화통일 주장은 4.19 혁명 이후에 다시 표출됐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이 내용이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정부 여당은 더 이상 북진통일을 주장할 수 없었고 유엔에 통한 평화적 통일을 주장했다. 이거 겉으로 내세운 거예요. 이거는. 네. 자, 진보당과 유사한 정치 노선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소위 혁신정당을 만들고 혁신정당을 조직하고 다양한 평화통일을 내세웠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어떤 것도 있냐 보면 한반도를 중립화 평화론이죠. 통일함부터 남북 정치인들이 모두 정치한 남북 협상을 통한 통일론, 이런 것들. 요거 시험 문제 시험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이 공화국 때 혁신정당이 조직하고 주장했던 것들. 예. 그리고 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다, 남으로 구호하되 통일이라는 모임을 조직하고요. 남북 학생회담을 개최하려고 했죠. 어디에서? 판문점에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급진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학생들은 판문점에서 남북 협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다 나온 거잖아요, 이번에 기출에. 그래서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4.19 혁명 이후에 표출된 이단 평화통일에 대한 열기는 1961년에 5.16 군사정변으로서 인하여 가라앉게 되었다. 군사정변은 반공노선의 강화로 혁명 공약을 발표하면서 평화통일을 주장을 했던 혁신정당과 정치인들 학생을 구속하였다. 60년대 통해 군사정부와 박정희 정부는 통일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평화 통일을 위한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그래서 60년대까지는 박정희 정부도 똑같아요. 예전 이승만, 그 다음에 장면, 그 다음에 박정희 60년대 초반까지는 그냥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의 그 선거 이것만 강조했어. 별다른 통일 정책이 없었어요. 자. 거기에 이제 진보당 강령 있죠. 이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 진보당 강령. 그래서 평화통일안을 제시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1961년 이공화국 때 민족통일 전국 학생연맹 결성해갖고 이제 혁신개혁 때 그 세력들 주장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남북대립 격화와 이제 7.4 남북공동선 볼게요. 자, 1960년대 후반 남과 북은 위기 상황에 맞게 되었다. 베트남 전쟁에 군대를 파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지원을 받은 급진적인 조직들을 적발하여 분쇄함으로써 반공 이대를 강화했고, 북한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 경제, 변칙 노선을 채굴해 군사력을 강화했다. 1968년에 남북한 사이에 위기가 고조됐고, 북한은 1968년 1월 20일 날 무장가첩을 이제 파견했죠. 그래서 청와대를 이제 습격하는 1, 2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포에프로 나포 사건, 그 다음에 무장공 및 침투 사건이 있었죠. 자, 이러한 가운데 극단적 대치 상황에서 외부에서 이제 충격에 의해 변화가 됐는데, 그때 닉슨의 미국 대통령이 대탕트를 추구하죠. 대탕트 이게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서양사와 관련된 거예요. 서양사. 자, 이게 이제 말 보면 원래 대탕트라는 하해라는 프랑스 말로 나왔죠. 완해라는 뜻, 국제간의 긴장 완해라는 뜻인데, 미국 대통령 닉슨이 1972년 미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적대국이었던 중국을 전격 방문했죠. 이걸 무슨 외교라고요? 핑퐁 외교라고 하죠. 그래서 소련과 처음으로 전략무기 제한 업적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1973년 베트남에 미군 철수를 완료하는 동시에 동서아시아 시대를 열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닉슨 독트리 같은 걸 공포하죠.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해 분위기가 되니까 그 당시 박정희 정권과 김일성 정권은 상당히 타격을 받았어. 왜? 그 당시 열강의 구도 아래서 이제 반공인이 그 다음에 반민이 내세우면서 이제 뭐냐면 자기 정권을 유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돌파구가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편은 북한과 비밀 협상을 추진하죠. 이후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1970년 남북 교두를 처음 제안했고 71년간의 남북 간의 이산가족을 찾기 위한 접시자 예비회담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이 70년대 넘으면서 뭐라고 이제 주장했냐면 남한 정부에서 이제는 서로 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뭐 군사적으로 이제 서로 대립하고 그런 것들 이제 청산하자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나가서 서로 간에 이제 체제 경쟁을 하자. 경제 개발 같은 이제 체제 경쟁을 하면서 좀 이렇게 뭐냐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어떤 체제 경쟁을 통해서 하자라고 제안을 하죠. 예. 그거는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 이 당시 경제 개발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나름대로 자신감이 생긴 거야. 자신감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박정희가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8.15 평화통일 구상선언이에요. 1970년에 나왔던. 그래서 예전에는 별다른 통일 제한이 없었는데 8.15 평화통일 구상선언에서 평화정착, 남북고려협력, 총선거 실시,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남북 간의 어떤 체제 경쟁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뭐랄까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체제 경쟁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4 남북공동성명을 해요. 그래서 얼어있던 남북관계 일순간에 해빙시킨 놀라운 사건이었다. 남과 북만 아니라 해외에서 공동성명에 대한 지지와 환호를 보냈고 그러나 남과 북의 정권은 공동성명의 취지에 따른 남북 간의 긴장 관계에 의한 정책을 더 이상 수립하지 못했고 그 당시 이제 오히려 이걸 독재 체제에 이용했죠. 그래갖고 그 당시 유신체제 사회주의헌법을 선포함으로써 남북과의 평화군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성명 아까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있고 그 관련된 내용들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좀 눈여볼 게 이제 서울과 평양에 상설 직통 전환을 했고 한라인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6번 내용 보면 쌍방은 이러한 합의 사항을 추진시킴으로써 함께 남북 사이의 문제적 개선 그리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 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뭘 구성한다고 했죠?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남북조절위원회 실무기구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0년대 통일 방안까지 나올 리는 좀 그렇던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왜냐면 여기까지는 좀 설마 여기까지 나올까 이제 좀인데 일단 통일 방안이 예전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없고 이 통일 방안이 또 뭐 어디하고 겹치냐면 윤리 과목 있죠. 윤리 과목과 많이 겹쳐. 그 윤리 시간에도 오히려 통일 방안 더 거기에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뭐 이렇게 베를린 붕괴 있고 남북관계 진전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는. 예.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냐면 요거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이제 핵 갈등 뭐 핵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다음 남북 기본합의서 이것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마 노태우 정부 때 이제 했던 건데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돼요. 근데 노태우 정권 때는 좀 특이하게 보통 우리가 이제 신한국당 보면 지금 뭐예요? 그냥 통일 문제가 관심이 없는 것 같죠? 근데 그 원조였던 노태우 정권 때는 상당히 뭐냐면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 예. 북방 외교라든지 통일 정책 이런 것들은 북한과 좀 대화하려고 했고 교섭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볼게요. 예. 이 경제와 관련된 것도 가끔씩 나오죠. 특히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토지 개혁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자,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에 한국부터 쌀을 강제로 공출했으며 우리 농민들의 수확의 50%가 넘는 소작물과 쌀 공출로 고통을 받게 되었다. 자, 그러나 8.15 강복을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은
일제 가혹한 식민지 수탈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농민들은 더 이상 쌀을 수탈당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강복 후에 이 미군정은 일제 식민지의 일본과 대주조부터 피해를 입었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작로를 수확의 3분의 1을 낮춘 3일 소작로제를 결정하고 공출제를 표시하고 미국의 자유시장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 3일 소작로가 미국의 이제 그 시장 자유 경쟁은 초창기 때 미국 군정의 그 정책이에요. 그래서 미군정이 오니까 미군정 입장일 때는 이제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 아니에요. 자유 경쟁 국가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가 시작한 그 뭐냐 공출제에 대해서 뭐냐면 약간 이게 그 안 좋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자유시장제 해갖고 시장을 모든 게 맡기라 이제 미국 가격을. 근데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겼지. 왜냐면 이제 이때부터 매점 매석이 일어나.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쌀값이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일제가 예전에 이제 했던 정책들 다시 이어받아요. 이게 뭐냐면 뒤에 미국 수집제야. 그러니까 미국 수집제하고 이제 공출제하고 이제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일정한 가격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아니라 낮은 가격에 따라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쓰는 거야. 사들이는 거죠. 강제로. 예. 그러면 누가 손해보겠어요? 농민들이 손해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불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꼭 실패로 끝났다. 강복 후에 일본의 소유한 땅은 미군정에 접수하여 이걸 뭐라고 하죠?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일본인들이 낚인 그 토지나 건물이나 기업들을 적산이라고 하죠. 적산. 그래서 이 적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뭘 뒀죠? 특수 목적 회사인 신한공사를 나중에 설치했잖아요. 자, 그래서 미군정이 접수한 3일 소작제도는 실시했지만 한국인 지주들이 소유한 농지는 여전히 이전의 소작제도가 유지됐고요. 또 곡물 자유시장 제도가 시행됐지만 지주들과 농민들이 쌀을 시장에 내놓지 않았다. 매점 매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지주들은 쌀값이 비싼 봄에 쌀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농민들은 자신의 집에서 소비된 쌀을 제하고는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쌀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인해서 도시에서 이제 쌀 수확 시기에도 그 쌀이 부족한 형상이 나타났다. 왜? 쌀 수확 시기에는 가격이 폭락하니까 쌀값이 싸잖아요. 그러면 안 내놔. 언제 내는 거야? 쌀값이 오는 봄에 내는 거야. 그러니까 쌀값이 오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미 군정이 이제 그 미국 자유시장제를 폐지하고 시작된 게 미국 수집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일제시대 때 했던 공출제와 비슷해요. 특정한 가격을 정해서 시장 가격은 좀 낮은 가격으로 쌀을 이제 강제로 사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가 강제로 쌀을 수매하니까 농민들은 식민지 시기에 공출제가 다시 부활된 걸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갖게 되었고 그 쌀 부족 현상은 이게 해결됐냐? 해결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농민들이 그걸 이제 강제로 사들이니까 참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쌀 가려고 하면 쌀을 어디 숨기고 암시장에 갖다 팔아. 그래서 쌀값이 어떻게 더 오르게 된 거야. 그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쌀 부족 현상으로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입에도 계속됐고 6.25 전쟁 직후에 농지 개혁을 이제 실시해서 농민들의 경제할 수 있는 땅을 가질 수 있게 했지만 전쟁 이후에도 계속 기아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고 보릿고개와 양식이 끊긴 농가의 모습이 당시에 흔히 보일 수 있는 형상이었다. 그 다음에 강복 이전에 계속된 인플레이션 역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일단은 화폐 유통이 늘어났고 막 찍어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조선은행 걸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일본이 물러난 후에 새롭게 화폐를 만들지 못하고 한국은행 걸 만들기 전에 예전에 일본이 사용했던 조선은행 걸 계속 사용했어요. 근데 이 조선은행 걸 그 동판이 아까 말처럼 다른 데 막 널려있기 때문에 막 찍어내고 미군중도 찍어내고 거기다가 공장도 제대로 이제 운영이 못하니까 공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올릴 수밖에 없겠죠.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강복 이전에 계속되던 인플레이션 역시 지속적인 경제 문제로 대두되었다. 자, 미국부터 원조가 충분히 조달하지 않고 강복 직후에 혼란된 상황에서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자 미군장은 통화장을 증가시켜 정부 재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쌀 부족으로 인해 쌀값 폭등은 인플레이션 자극의 또 다른 요인이 됐다. 그래서 그 시간 인플레이션은 대한민국 정부 수입에도 계속되었다. 정부는 부족한 세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화폐를 계속 찍어냈고 1950년도 초반까지 인플레이션이 계속됐다. 그래서 50년 1월에 재정안정계획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었다. 그랬네. 요건 한번 찾아보세요. 재정안정계획. 예전에 한번 이거 작년인가?
근현대사 교수님이 모아서 자기가 요번에 들어가면 이거 내겠다고 찍어줬는데, 아, 작년 모의고사 제가 혹했어. 그래갖고, 무슨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근현대사 교수님 와서 자기 수업에 들어갔던, 그 시험에 들어갔던 근현대사 교수님 와서, 기출 특강 강의를 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를 내겠대요. 그래서 그때 그 학생들에게 알려줬는데 이게 저도 그 전문국을 듣고 그 관련돼서 근현대사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개뿔 한 문제도 안 났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특강에 들었던 학생이 거의 8, 90명 넘었다는데 그 학생만 듣고 거기서 끝나겠어요? 그게 이제 아름아름 나처럼 이렇게 또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카드사 통신이 솔직히 말해서 나오지 않더라고 시험 전에. 자, 하여튼 이 재정 안전 계획이 그때 나온다고 이제 있었는데 모르지 또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정부는 인플레이션 막기 위해서 1953년에 그 당시 원화를 하나로 바꾼 통화개혁 시절, 이게 제1차 통화개혁이야. 그래서 원화를 하나로 바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화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뭐 한이라고 했어. 그 당시. 자, 그래서 전후 복구 과정에서 이제 정부의 지출을 계속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고, 결국 급식한 인플레이션은 1957년 재정안전계획이 다시 시행 때까지 계속 됐다. 그래갖고 이제 재정안전계획이 1차 있고, 그 다음에 2차도 있었나요? 두 번에 걸쳐서. 아마 이게 안전계획이 이게 일종의 긴축재정?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된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농지개혁을 볼게요. 이 농지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읽고 그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서 이제 좀 할게요. 자, 기본 심화 강의 교재 좀 볼게요. 자, 그 농지개혁을 하기 전에 미군주의 농지개혁하고 기속재산 처분 과정을 좀 얘기할게요.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자, 미군정은 그 당시 기속재산, 그러니까 적산이 나가죠. 적산 가옥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처분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특수 목적의 의사가 있어요. 신안공사야. 그래서 동양척식회사가 소유한 전 재산 및 조선 내 법인의 일본인 재산 관련 목적으로 동양척식 주식회사 후신인 신안공사를 설립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의 공유 재산과 일본의 사유 재산을 동결 접수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소규모 기업체를 이제 원래 노동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달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종전의 연고자, 관리인, 임차인 중심으로 부과했어요.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되게 이제 소규모 기업체 같은 게 예전에 일본인들이 운영했던 기업체들인데 도망가고 나서 일본인이 그 당시 미 군정이 그다음 관리인들, 임차인들을 주로 친일파들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미 군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임대 나눠줘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자신이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 노동조합에서.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 거부했어. 미 군정이. 잘못하면 사회주의 세력이 확산될 수 있다. 그래갖고 법을 고쳐서 종주의 연고자, 관리인, 임차인 중심으로 부과한 거야. 요때 연고자, 관리인, 임차인들은 되게 누구였다? 일본이 도망간 후에 잠시 거기 맡았던 사람들, 친일파들이었죠.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그 기업들 대부분 인수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이군제 농업정책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상황 보면, 전 국토의 농토의 60% 소작지였고, 이미 1946년에 북한이 토지개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농촌에 잘못하면 사회주의가 확산될 수 있었어.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서 토지개혁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미 군정이 그 토지개혁을 통과시키려 했는데 그 당시 한민당 세력들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결국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산 농지들만 대상으로 이제 토지개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기속농지를 어떻게 이제 처분했냐. 그 당시 이제 신안공사를 이름을 바꿨죠. 중앙토지행정처로 이제 바뀌어요. 외워두시고. 그래서 대상은 농지, 이정부 이하, 토지의 소작인들 우선권을 주면서 그 다음에 농민, 농원노동자, 북한 이주자 등등으로 분배했고 지가는 생산고의 3배, 그리고 지불은 연간 생산 20% 15년간 환물사안이야. 분할사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예요. 그러니까 유상몰수라고 할 수 있지만 유상분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소유권을 제한했어. 왜냐면 분배된 토지를 갖다 팔 경우는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분배된 농지의 임야의 임대차 저당권 설치는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해갖고 지주들이 다시 땅을 살 수 없도록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한계는 그날 간첩지, 산림, 가수원 등의 보험비에서 제외됐고 소장인들에게 아까처럼 공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값을 받고 이제 나눠주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 그래서 기속 농지에 한정돼 가지만 이렇게 토지 개혁을 했고요. 그리고 전면적인 토지 개혁은 언제 했죠? 나중에 대한민국이 성립되고 나서 이제 이승만 정부 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군제 초창기 정책 중에 하나가 최고 소장률 결정에 관해요. 그래서 예전에 거의 반분했던 소장률을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지주가 일방적으로 이제 소작 계약을 파기하는 등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금지시키는 그런 것들을 했죠. 자,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됐다고 했죠. 이 내용이 등등 했고,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농지 개혁을 보죠. 예, 이승만 때 농지 개혁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배경을 보면 농지개혁에는 여론의 확산, 압력, 그 다음에 농지개혁을 안 할 경우에는 자익 이제 사회운동이 격화될 수 있죠. 그리고 북한의 농지개혁에 대한 농민들 불만 증대. 자, 목적을 보면 농지를 농민들이 적절히 분배하고 농가경제 자진 및 농업생산의 증진, 농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을 주장을 했고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였죠. 자, 이거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요. 유상몰수 유상분배. 그래서 3정부 이상의 소유한 대지주를 대상으로 이게 이제 농지개혁의 대상이죠. 국가가 방법을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냈다. 그래서 방법이고 이제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실시했던 북한의 토지개혁을 보면 북한은 이미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부터 토지개혁을 했죠. 1946년에. 그때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요. 그리고 5정보 이상 중소지주와 친일파 대상을 했다. 그리고 매매 양도를 제한했다. 소유권의 경작권을 부여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주의할 것은 이제 5정부는 여기 중소지주고 3정부 이상은 대지주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상대적인 거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은데 뭐야? 땅은 넓잖아. 그러니까 이 5정부 정도 가지고 중소지주인데 남한 같은 경우 하삼도 지역은 인구는 많은데 상대에 땅이 좁죠. 3정부 가지고는 대정부야. 대지주죠. 이런 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북한의 토지개혁의 한계점이 뭐냐면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경작권을 준 거야. 경작권을.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주면 매매 양도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겠어요. 이거는 북한의 토지개혁뿐만 아니라 그 당시 중국이라든지 소비에트 정권이 등장할 때 토지개혁을 했잖아요. 토지 분배할 때. 마찬가지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경작권을 부여한 거다. 그리고 이게 바탕이 돼갖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정권이 공고해야 되면 집단화 과정을 걷게 돼요. 그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집단화 과정을 걷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안전이 뭐냐면 모든 토지를 집단 공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처리하고 그러죠. 자, 초창기 이제 초안은 의회안이 통과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주의 보상액은 평균 생산 1.5배 그리고 농민세 1.25배야. 0.25배 차이가 나죠. 그러면 누가 한 거냐? 정부 재정에서 하겠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통과시켰는데 정부에서 우리 돈 없다, 배째다 해갖고 실행이 안 됐어. 결국에는 다시 1년 뒤에 정부안이 통과시켰죠. 그래서 원래 정부안대로 평균 생산량과 농민 생산량 1.5배로 각각 1.5배, 6.5배 갖고 했다는 거죠. 한계를 보면 자, 3m 이상의 지주의 토지들을 소장이 강매했다. 왜냐하면 이게 토지개혁이 북한처럼 한 번에 일사천리로 한 게 아니라 이미 미 군정 때부터 질질 끌었잖아. 그래갖고 그것도 남한 정부가 등장하면서 또 이제 뭐냐면 또 질질 끌었고. 그래서 이 지주들이 어차피 토지개혁을 할 바에는 그냥 값싼 거 넘기느니 좀 비싼 거 넘겨야겠다 해서 소작인데 강매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많은 토지가 이제 토지개혁 이전에 이미 나눠졌고 논밭인 땅을 가수원 전환을 같은 시효를 거둘 수 없었고 왜냐면 이게 농가 밭에만 한정돼서 했거든요. 가수원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목을 바꿨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 기간 동안 또 전쟁이 발발했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농지개혁을 한 거는 1951년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이때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지주계층의 상정 강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유상분배에 따라서 빈농의 곤란으로 자기 소유 농지를 박멸하니까 분농들이 또 이거를 경종하면서 신흥 지주계층과 토작지가 부활됐고요. 그 다음에 근대적 농민적 토지 소유는 농민층 분화와 자본가 차진원의 형성 등 농업의 자본주의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의도했던 것은 토지를 뭐냐면 특정 사람들이 거의 뭐냐면 많이 얻어가고 일종의 농장식으로 미국식 농장식으로 운영하는 건데 그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종종들 그냥 가지고 있는 토지를 똑같이 나눠준 것밖에 안 돼.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상업적 농업 이런 것들 경영할 수 없죠. 이런 것들 문제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영세 소농 농업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 유럽이나 미국에 보이는 어떤 근대적 농업, 이런 강작 형태의 농업 형태가 등장을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최근에 농사는, 그 농민들이 안 짓더라고. 그래서 지금 농촌 가보면 되게 젊은 분이 60대거든요. 그 7, 80대야. 그분들이 농사 짓겠어요? 주로 누가 짓냐면 농업 그 직원이 지어요. 난 놀랬어. 그 농업 직원이 농사 다 지어. 그래놓고 그것 중에 일부는 자기 수고를 받고 일부는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이에요. 농업이 지금 농사를 농업지원 나가서 일 대신해주고 그 팔아주고 그 중에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이제 땅 주위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지금은. 자, 의의를 보면 사회적 지배계급에서 지주는 이제 사라지고 상당수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가지고 직접 농사를 경작했다. 그리고 토지 자본이 상업 자본이나 산업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국가적 토적 독점의 산업 성격을 강하여 가는 자본주의에 편입했다. 여기에 주의할 것은 지주가 산업 자본가나 산업 자본가로 했던 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가 뭘로 변신하면 농업 자본가 변신하고 그 다음에 상업 자본이나 산업 자본으로 이렇게 변신하는 그런 케이스가 영국에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주가 그 산업 자본가나 산업 자본으로 변신한 게 아니라 그때 토지 자본, 그러니까 지주한테 땅을 유상 몰수할 때 지금 당장 그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지가정권 줬죠. 그러니까 지가정권을 주고 나서 나중에 돈을 주겠다. 근데 이게 보통 5년 뭐 10년 걸리니까 당장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그걸 아주 싸게 갖다 팔았어. 그 사람은 그 지가증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산업자본가나 산업자본가들이에요. 그래서 토지자본이 이 채권시장을 통해서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산업자본이나 산업자본 넘어가게 된 거죠.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국가의 독점을 성격을 강화시켜 가는 자본주의에 편입시켰다. 그 다음에 농지 수요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소작인과 지주 사이의 소작쟁이를 불신시키고요. 사회 경제적 안정을 기여했고 그 다음 농업소득과 농지 소유 형편의 원리에 맞게 재분배 크게 기여했다. 그 다음에 의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정보 수립 후 대한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농지개혁이었다. 자, 농지개혁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줌으로써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농지개혁의 목적이 쭉 나와있죠. 예. 그래서 강북 이전뿐만 아니라 정부 수립 무역까지도 농민 대다수가 남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어 지주의 지대를 바치는 소작농이었다. 그러니까 소작농 비율이 그 당시 60%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북 이전의 독립운동 단체들도 대부분 강북 후 시행할 경제정책에서 농지개혁을 꼭 포함시켰고요. 강북 후 대다수의 정치단체들은 그들의 강령이나 정책에 농지개혁 문제를 반드시 거론되었다. 미군정 시기에도 농지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몇 차례 있었으나 실제 군정당국은 일제시대 일본이 지주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거두어 농민들에게 유사한 분배로서 분배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전국적으로 이제 실시하려고 했지만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국 정부가 만들고 나서 거기에 넘기고 실질적으로는 신항공사 소유의 땅들만 적상 토지들만 이렇게 나눠주는 형식으로 끝나게 됐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지축을 대면 정치세 반대 때문이야. 이때 지지축을 이제 대변한 정치 세력은 누굴까요? 한민당이죠. 한민당의 반대 때문에 더 이상 농지개혁은 진전되지 않았으며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에 들어서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정부 수립 후 1949년 농지개혁법이 이제 국회에 통과되고, 요때 이제 농지개혁법은 국회안이에요.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1.5배, 1.25배. 그래서 유상매수와 유상분배 사이에 차이가 생기죠. 근데 정부가 재정이 없다고 해서 버티니까 일치시키는 법을 다시 정부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1950년대 실시하려고 하니까 또 뭐가 터진 거야? 전쟁이 터진 거지. 그래서 실제는 1951년 말 정도에 이제 실시를 한 거예요. 자, 농지개혁은 정부에서 돈을 주고 지주의 토지를 사들여 다시 돈을 받고 농지를 파는 유상매수, 유상분배가 방식이었다. 그래서 무상매수, 무상분배의 그 북한의 토지개혁과 좀 다르죠. 자, 이때 지주들은 토지를 처분하여 얻은 방법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해 산업자본과 탈바꿈하려고 했다. 자, 그러나 이제 지주들은 토지 대금을 받은 지가증권을 앞에서 이제 돈을 받고 싶지 않았으며, 곧 이어 6.25 전쟁을 발발한 지가증권 헐값을 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주들이 산업자본가가 된 게 아니라 지주들이 갖고 있는 지가증권이 헐값을 팔음으로써 그 헐값을 샀던 산업자본가들이 그 돈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자본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자, 이로써 이제 대다수 지주층들은 산업자본가를 변신하는데 실패하고 대부분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농민들은 이제 자신의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으나 분배받은 토지의 가격이 농사를 지어 갚아 나가기 너무 큰 부담이었고, 이를 부담할 형편이 못 되는 농민들은 분배받은 농지를 다시 팔고 소작을 하거나 도시 떠나야 됐다. 그래서 새로운 또 뭐냐면 지주가 또 등장을 해요. 그렇게 이제 해서 이게 또 한계점을 둘 수가 있겠죠. 자, 거기 이제 잠깐 이제 도움꼴에 보면 대한민국 정부 농지개혁이 있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49년 6월에 정부가 국회에 통과된 농지개혁법 수정에서, 이 수정했다는 것은 50년 3월에 다시 공포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의회안이 물로 넘어갔죠? 정부안대로 넘어갔다는 거죠? 정부안대로 이제 수정해서 공포를 했고, 그 내용은 3정부의 상한원에서 그 이상의 농지를 국가에서 유상 몰수하고, 그리고 한도 내에서 농민들이 유상 분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산림 이하 등 비농경지가 제한됐고 농지망을 대상한 개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농가 밭을 뭘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 가수원으로 바뀌고 막 지목을 변경했다고 했죠? 개혁 자체가 그 농민의 이익이 배제된 가운데 지주층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더구나 6.25 전쟁과 물가가 급등해서 농지 상한가를 부담하여 농민들의 고통이 컸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분배된 토지를 전매하여 토지가 없는 농민들이 증가하는 형사에 대해 그 토지를 갖다 파는 거야. 등등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한계점 쓰면 이것도 쓰시면 돼요. 쭉 아까쯤에 제가 했던 내용과 그 내용도 이제 합쳐갖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현대사 다 끝내려고 했는데 좀 약간 20분 30분 연장해도 좀 못 끝냈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에 한 타임 두 타임 정도 하고 나서 끝날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